예, 우리 패널들 지난 봄하고는 다르게 각자 미리 맛보기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지금 파워포인트로 20장 준비해 오셨는데 무조건 10분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넘어가는 거는 없죠. 주십시오. 예. 평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중구난방 이렇게 패널들 중에 이공순 실장님이 가장 이렇게 베어리시한 뷰를 갖고 계십니다. 이번 행사를 갖다가 이 불소울에 산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요. 베어홀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안금호 편집장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긍정적이라 할까요? 낙관적인 그런 편입니다. 글로벌 모니터 독자분 아시죠? 어제 나이틀리 브리프의 제목이 이공순 실장님은 한자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아직도 이미 오동잎 떨어지는 소리에 가을 온 걸 알았다 했더니만 안금호 편집장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 제목은 아직까지 가을 소리 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양반들인데요. 저는 조금은 이공순 실장님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실은 조금 이렇게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가을 야구 저는 이번에 굉장히 집중해서 봤습니다. 집중해서 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우리 국내 해설자들이 하일성 까라 허구연 마대 죄다 4승 1패 4승 2패로 삼성을 갖다가 우승으로 짚었습니다. 짚었습니다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아주 진땀 뺀 삼성이었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오늘 나온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전문가라고 합니다만 전문가 믿을 거 없습니다. 전문가 믿을 거 없고 그러나 3대 1로 몰렸던 삼성이 결국 4대 3으로 역전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그래도 전문가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문가다 하는 것이고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이렇게 초장에 삼성을 내주고 3승 1패 상태에서 3패 1승 상태에서 이렇게 시리즈 우승까지 간 경우는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0%의 기적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기적은 현실에서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우리 과거의 어떤 확률, 역사 여기에 너무 집착할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 달러 인덱스하고요 CRB 지수를 갖다 이렇게 겹쳐놓고 이건 제가 요즘 몇 년째 세미나 다닐 때마다 첫 장이긴 합니다만 이 시절이 우리가 참 좋았습니다. 2002년부터 해서 본격적인 글로벌 달러 약세, 미국은 달러를 펑펑 찍어내고 경상적자를 쌓아가고 전 세계는 이 달러를 벌어서 그 벌어들인 달러 가지고 다시 미국에 찍어내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종이 쪼가리 사러 가고 하는 그 순환으로 어렵게 글로벌 임밸런스 상태에서 버텨오다가 금융위기를 맞았고요. 맞은 이후에는 이 이전같이 확연한 어떤 역의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최근에 아슬아슬했습니다. 바로 요거는 어제자 차트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데요. 요번에 이 선까지 무너졌으면 달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번 10월 FMC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이고 이 도대체 아직까지도 이 커머디티는 기운을 못 차리는 이 상황 이걸 갖다 뉴노멀부터 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위기 이후는 사실상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연준이나 백악관 그리고 미 의회 이런 3대 신전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숱한 전설들이 빛이 발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데 최근에 이 푸틴이 뉴욕타임스 올렸던 유명한 칼럼이죠. 어떤 신중을 요하는 러시아로부터의 청원 이렇게 됐고 미국의 어떤 일방주의에 대한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했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무리를 걷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요. 서로 눈을 맞추기가 참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청교도 국가가 아닙니다. 이 의회에서 만들어내는 법이 이렇게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또 전설들 중에 이제 요새 망가지고 있는 전설들 중에 빌 그로스죠. 채권왕입니다만 30년 동안에 걸쳐서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는 고객 돈 들어오면 채권만 담으면 되는 놈이다 보니 채권왕이었고 이 30년 만에 한번 이 항공모함 돌듯이 한번 금리가 휙 도니까 쌍코피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 그로스도 용 빼는 재주 없더라 하는 얘기죠. 굉장히 말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개콘의 그 황해에 나오는 쏨빼이 했는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많아지죠. 고객님 당황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늙었죠. 존 폴슨, 이 친구 2006년 그 무렵에 한참 하던 얘기입니다. 집 없으면 한 채 사라, 한 채 있으면 두 채 사라, 두 채 있으면 세 채 사라, 친척한테 돈 빌려줘라 집 사라고 이렇게 했고, 이 모기지 관련한 제품, 상품들 팔아먹고 지금 모기지 부러진다 쪽에 배팅해서 CDS 매수로 대박 터트린 친구. 그 이후에는 손대는 것마다 다 터지고 최근에 금에서 완전 맛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부동산 살아나는 거하고 그리스 은행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역전 홈런이 나올지 지 명을 재촉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 우리 루비니 형님, 요즘 얼마나 우리가 아는 루비니 같으면 바쁘겠습니까? 뭐 망했네, 조졌네, 너는 죽었네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 아시지 않습니까? 뉴욕 포스트에 나왔던 기사. 뭐 550만 불짜리 무슨 뭐 맨하탄에 펜트하우스 하나 사가지고 그 옥상에 10명도 들어가는 욕조 그걸 갖다 이제 철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민망한 단어 막 나옵니다. 우리 막 중학교 때 펜트하우스 플레이보이 보다가 막 가슴 떨리면서 보던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 뉴욕 포스트하고 이 뉴욕 타임스하고 차이는 서울신문하고 썬데이 서울 차이나 됩니다. 그만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아저씨가 돈 좀 벌고 이름 나니까 요새는 막 낙관론자입니다. 그렇게 돼버렸고 믿을 놈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뭐 우리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자주 봅니다만 본원통화 2007년 그 무렵에 한 8,200억, 300억 달러에 불과하던 놈이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부 초과 지불 준비금으로 쌓이는데요. 이 한 달 사이에 이 변화를 보시면은 한 850억 불, 매월 QE3 규모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 내지 100억 불입니다. 그러니 실제 QE3 양적 완화의 규모만큼 본원통화가 늘어납니다만 더 놀라운 거는 초과 지불 준비금이 이 본원통화 증가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죄다 그냥 연준의 지준으로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그동안 얘기했습니다만 돈을 찍는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을 풀고는 있다. 만약 돈을 찍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 TV 화면에서 보듯이 100불 지폐를 갖다가 막 이렇게 윤정기 돌리듯이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장부상에 숫자만 찍어주는 돈 찍는 거죠. 그런 상황이 크고 자, 뭐 M1 성수가 1이 안 되는 이런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고 전대미문의 위기 이후에 전대미문의 정책 대응과 전대미문의 기존의 경제학 박사들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을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토론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마했으면 싶습니다. 그래 이 윌포드가 버냉키가 이 열차 바깥으로 나가면 얼어 죽는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남궁 민수가 폭파하고 나서 딸내미 나가 보니까 얼어 죽을 정도도 아니고 곰도 살아 있었습니다. 한번 QE 좀 그만뒀으면 싶고 이거는 연합인포맥스의 그 최기혁 보도본부장의 칼럼에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지금은 우리 전통적인 시장 분석 툴이 안 통하는 시절인데요. 그래서 관상은 불여 눈치라 했는데 그리고 이때 최기혁 칼럼의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은 파도와 바람과 조류를 모두 살펴야 할 때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이 김내경이가 나는 파도만 봤지 바람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저 바다 저변에 이 조류까지 살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볼크가 좀 죽어야겠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시장이 삽니다. 지금 뭐 이 거래량과 이 거래 대금으로는 월가도 여의도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나 뭐 죄다 무슨 뭐 편의점하고 죄다 뭐 커피집 하겠습니까? 이 나가면 마음껏 써먹을 데 없는 사람들이 이 금융업 종사자들인데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고 뭐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글래스-스티글법에서 IB하고 CB의 방화벽을 쳤던 시절. 그러고 나서 한 60년 평화로웠다가 클린턴 말기에 IB들이 온갖 짓거리 다 할 수 있게끔 열어뒀더니만 그 한 6, 7년 사이에 우리가 세상이 부품해질 대로 부품해졌다가 2007년 꽝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도드 프랭크법 해서 다시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오니까 숨이 턱 막히네요. 요새 무슨 뭐 응답하라 1994 이런 얘기가 다 그런 겁니다. 좀 버블도 있었고 좀 약간 이렇게 현실과 떨어진 면은 있었어도 그때 그 시절로 가고 싶다. 약간 좀 흥청망청했던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의 향수가 느껴집니다. 요거는 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뭐 당장 내년이 아니고 이거는 그거죠.
50년생 중에 77%, 60년생 중에 94%가 앞으로 100살까지 산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어떤 피라미드형에서 지금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버리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전부 이 모양입니다. 어딜 가도 노인들이고 지하철을 타도 노약자석이 이만큼 되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여기서 언제 숨 떨어질지 모르는 이 연명치료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슬슬 잘 죽자는 얘기가 나오죠. 웰다잉 얘기가 나오고. 늙으면서도 이 정도 뽀대나게 살려면 이거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 저출산으로 인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두고 설명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환쟁이다 보니까 진짜 미국이 도대체 달러 강세를 원하는지 달러 약세를 원하는지 그 부분도 오늘 패널 분들하고 토론 과정에서 조금 한번 결론을 끄집어내 볼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보시면 뭐 제 결론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FOMC 위원들도 지금 모르겠다고 헷갈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를 감히 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저희 같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이 복잡한 걸 어렵게 설명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돈이 계속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보는 거 아니냐. 결국 이건 막장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1920년대, 30년대에도 이번만은 다르다. 경제가 이런데 어떻게 인플레가 올 거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플레 얘기 꺼내면 촌놈이죠. 근데 결국 디플레의 기대 심리는 조금씩 줄고 중앙은행의 폐에 말려 들어갈 것이다. 경제 주체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돈이 풀릴 거냐. 결국에는 그분이 오기 전까지 풀릴 거다. 저는 여기서 그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까지 이 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가 회복돼야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올까? 어느 정도의 경기 레벨이 충족되면 조금 더 화폐를 버리고 실물자산 쪽으로 돌아올까라는 부분에 저희들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 주식시장이나 경제를 보면 달라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멀티플 익스펜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에. 위험자산을 이렇게까지 기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게 과도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쏠리게 돼 있죠. 저는 그게 앞으로 내년도 금융시장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즉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이 끝까지 풀릴 거다.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까지. 두 번째는 경기의 레벨은 관계없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경기의 방향성만 어느 정도 추임새를 옆에서 부추겨주면, 분위기를 부추겨주면 돈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매크로 전반적인 경제에 부담을 줄 때까지 옮겨질 것이다.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은 결국에는 저는 경기 절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기 절벽까지 가는 과정이 그다지 쉽지는 않다. 쉬운 경기는 아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이 경기 지표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나요?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어떤 지표가 좋아지고 있죠? ISM, PMI,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좋아지죠? 그런 지표들은 센티먼트니까요. 예를 들어서 독일 PMI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돈을 많이 풀고 초과부양적 경기 부양책을 펴니까 좋아지는 거는 스페인 은행이 아니고 스페인 기업이 아니고 BMW입니다. 미국 기업이 독일 기업이죠. 이태리나 프랑스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글로벌 독과점인 기업들은 당연히 센티먼트가 좋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됩니다. 전반적인 통화부양책, 통화정책은 글로벌 매크로에 맞춰져 있는데
자국의 디플레이션에 맞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혜는 독과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장이 됩니다. 멀티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인율이 낮은데 자본 조달 비용이 싸니까 그 자본 조달 비용으로 실물적으로 안 가니까요. 당연히 금융시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까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 쪽에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저금리의 폭넓은 저금리의 효과가 경제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되면 경기는 조금 더 레벨업 됩니다. 레벨업 되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초과부양적인 경기 통화 정책이 되는 거죠. 그 부분만큼 사실은 실물 경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보다 올해보다 더 많은 돈이 실물 경제에 공급이 됩니다. 그 돈이 사실은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제로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경기가 조금만 레벨업 되더라도 통화 정책은 보다 더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가 될 거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저금리의 마력, 이게 좀 중첩적으로 누적적으로 전체적인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1%대 후반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한 2%, 한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오케이입니다. 그 정도면 더 이상 위험 자산을 선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조차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강하죠. 연준은 돈을 풀면서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경제 주체들은 안 말려 들어갑니다. 안 말려 들어갈 것 같지만 만약에 내년도 2% 중반 정도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나오면 저는 말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인플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산 시장이 올라가겠죠. 조금 더 흔해 빠진 현금 통화를 버릴 겁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으로 옮겨지겠죠. 실물 투자하겠죠. 조금 더 위험을 테이킹하겠죠. 그러면서 웰스 이펙트가 일어납니다. 부채의 구조가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자산 가격 효과 때문에. 그리고 차입 여건이 좋아집니다. 다시 민간은 빚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민간 빚이 조금 준 사이에 GDP 대비로나 총자산 대비 약간 줄었는데 정부 부채가 다 그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잊습니다. 그건 까맣게 잊고 가게들은 훨씬 더 차입 여건이 좋아진 것만 생각하고 빚을 다시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고용 회복과 저금리에 의한 폭넓은 경기 확산 효과가 만나면 결국에는 고용을 매개로 한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이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게 내년도 경기를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보는 내년도 금융시장의 흐름은 디플레 기대 심리가 내년에는 온오프를 왔다 갔다 할 거다, 헷갈릴 거다라는 거고요. 경기 부양적인 통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빚달러 자산을 선호하나? 2004년부터 2006년 같이 이머징 시장이 날아갈 때처럼 그렇게 일드가 좋을까? 그렇게 중국이 땡길까? 그때처럼 중국이 고정투자 증가율이 높을까? 뭔가 매력이 있을까? 좋다. 푸시 요인은 좋다 이거죠. 달러 자산이 갈 데가 없어서 스프레드 아웃돼서 빚달러 자산을 사고 경기의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위험 자산을 테이크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이쪽 시장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으시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명쾌한 논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가 아시아 경기도 일드가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미 게임은 끝나 있습니다. 저희는 인베스터입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서 지금 헤매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익스펙테이션 게임입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풀었고 5년 전 대비 2배로 유동성이 풀렸죠. 저는 좀 무식하게 말씀드리면은 2004년에서 2007년보다 한 절반 정도의 일드만 확보되더라도 지금 판돈이 2배로 깔려 있기 때문에 돈은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단 경기의 방향성만 살아 있으면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버리게 돼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얘기는 사실은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언론에서는 테이퍼링을 하면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얘기하죠. 저는 별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장기화된다라는 가정이 생기면, 예상이 생기면 일단 채권 시장을 사람들이 떠납니다.
코어에셋 클래스인 미국 국채 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약했습니다. 2004년부터 7년까지도 약했고요. 그 전에 90년대도 약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살 때는 미국 국채 금리가 약세일 때, 금리가 올라갈 때, 그리고 글로벌 달러가 인덱스가 약할 때거든요. 단 제 얘기가 틀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한 6개월 이내에 엔화나 유로화 쪽에 쇼크가 있어야 됩니다. 뜨거라 그러면서 다시 안전자산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유럽 쪽이나 일본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쪽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죠. 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우상향이 아니고 지지부진한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컨센서스는 지금 없습니다. 굉장히 아웃라이어죠.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고 그러지만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쓰레기 채권을 사준 게 2008년입니다. 질적 완화죠. 그리고 1차 양적 완화가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 경기가 그렇게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었나요? 그렇게 장기 추세선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인플레이션이 디맨드 쪽에서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화폐 게임이었습니다.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2배가 풀렸습니다. 더 큰 게임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디플레이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를 신뢰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는 본색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보는 통화가 아까 이준우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드라마틱하게 풀렸습니다. 통계가 잡힌 지 2번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풀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은 적습니다. 중앙은행은 점점 더 재정정책에 미련을 두고 있지만은 재정정책을 펼칠 겨를이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얽매이게 되겠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경기 회복기에 달러는 오락가락했지 초강세를 보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94년 5년부터 8년까지는 예외입니다. 그 전에는 빗달러 자산에 대한 기막힌 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의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의 장기 약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이 좋습니다. 당장 삼성전자, 현대차가 내년에 꼬꾸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저블한 어닝을 산출할 거라고 봅니다. 물 괜찮은 시장의 멀티플은 굉장히 낮습니다. 외국인들 아직 배를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2008년에 월별 누적 순매수를 보면 시가총액 대비 4.6%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1.2%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순매수를 저는 내년 초부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국채금리가 약할 때,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전부 외국인들이 산 기간입니다. 엔화가 강세일 때 샀습니다. 엔화가 강세일 때 샀고 원화가 강세일 때 샀습니다. 원화가 엔화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원화는 약세일 때 샀습니다. 언제까지 샀냐면 엔저가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움직일 때 외국인 순매수는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멀티플은 역사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마이너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얘기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은 확률에 베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베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코스피를 예측하기 싫은데요. 이걸 예측하면 바로 틀리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이 자리에 못 쓸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제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 발표하는 순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근데 2,500포인트로 잡은 이유는 사실은 안전자산 대비 괴리율, PR의 역수와 국고채 수익률의 괴리입니다. 2007년 이후의 평균이 6.3입니다. 6.3 정도 도달하면 2,400포인트입니다. PBR 1.3배까지 봤습니다. 이번 타겟 프라이스를. 왜냐하면 2007년 이후에 평균 PBR이 1.3배니까요. 퍼가 지금 포워드 퍼가 12개월 어닝을 땡겨서 반영한 퍼가 지금 11배, 9.9배입니다. 10배입니다. 한 10% 정도 할증했습니다. 11배 정도까지 간다고 봤습니다. 그게 2,5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우상향할 때 돈이 쏠리면 강세장의 중반에서 약간 과열을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가 2,500포인트입니다. 저는 황당한 예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드라마틱합니다. 이번 경기는 아주 끝이 안 좋습니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판에 결국에는 믿을 거 아무도 없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연준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믿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3.5% 정도까지 저는 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매크로에 부담이 됩니다. 금리 인상을 땡겨서 반영하는 금리입니다. 그때부터는 뭔가 뒤죽박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진흙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티은행에서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일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티은행 의견과는 무관하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장 뚜렷한,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확실한 신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나머지 데이터들은 전부 다 엉망이고, 미국의 ISM만 유일하게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보통 우리가 PMI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PMI가 절대 안 믿지 않습니다. 이거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데이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마켓 그룹에서 지금 집계하고 있는 PMI는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준선을 잡는 게 있는데, 이런 이 PMI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경기 선행지수처럼 이제 컴포짓 하는 거죠. 그걸 다 합치는 건데, 합칠 때 각각의 데이터의 비중을 얼마나 둘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전에 어떤 정해진 경제 이론에 따라서 비중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 경기 선행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의 이 플럭추에이션을 갖고 이제 가중치를 매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짧은 이 마켓 그룹에서 집계하는 PMI는 2000년대 엄청나게 이렇게 진동이 심하던 것만 반영을 하죠.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기준선 50 근처에서 깔아버립니다. 이게 큰 변화를 반영을 못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지금 당장 다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ISM 협회죠. 협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 저런 식이 다 봤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 마켓그룹에서 PMI 데이터 발표하고 있는데 그건 50일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ISM 오랫동안 기록해왔던 ISM이 지금 56까지 올라갔습니다. 4달 연속 55를 넘어섰는데, 미국에서 나타나는 저 데이터가 가장 확실한 데이터고, 저 데이터가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PMI 그려보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냥 5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유럽은 좀 떨어졌다 올라와 있는 정도고, 뭐 이머징 대부분의 나라를 다 그려봐도 저 근처고, 다른 나라를 그려봐도 대부분 다 50일 그렇고, 한국도 뭐 한 5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오른쪽과 같은 출하 재고 사이클은 제가 이제 좀 신뢰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역사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국의 출하 재고 사이클도 지금 원점 근처에서 뱅글뱅글 맴돌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경기가 뭐 뚜렷한 뭐 어떤 신호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그런 지지부진한 상태고, PMI로 보더라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유일하게 미국의 ISM 데이터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ISM 56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제가 채권을 오랫동안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ISM이 55 이상이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과 직결됩니다.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 중앙은행은 ISM 55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은 50이라고 하지만 기준선보다 좀 더 좋아질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55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면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경기는 순환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과도하게 낮은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55 넘은 지 벌써 4달째다 말이죠. 4달째이기 때문에 다른 여건을 생각 안 한다고 한다면 긴축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이제 뭐 여전히 고용 이야기하고 부동산 경기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양적 완화 축소도 연기하고 어쨌든 긴축을 계속 늦추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어떠느냐, 미국이 아직까지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세계 경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라고 오해하도록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얘네들의 상태가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그림처럼 지금 재정 적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어요. 뭐 자기들끼리 뭐 오바마는 더 쓰자 그러고 공화당은 쓰지 말자 모르고 싸우는 것 같지만, 뒤에서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풀었던 돈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걷어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걷어들이고 있는 동안에는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는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서로 균형을 맞춘다. 이 때문에 재정을 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긴축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55가 4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이제 딴청을 피우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1% 포인트 정도를 깔아먹어요. 지난 1분기에 미국 2분기 데이터는 뭐 저기 아마 내일 정도에 리바이즈드가 나올 건데 뭐 그 리바이즈되기 이전에 2.5%였는데 리바이즈 되면 아마 2.0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변동이 심한 건 정부 재정을 잘 못 잡아요. 그 빠른 속도를 못 잡기 때문에 리바이즈 되면 데이터 자체가 좀 많이 심하게 변동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1분기 데이터를 보면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연율로 1.1%인데 정부 부분에서 이제 정부 부분에서 기여도가 마이너스 0.9% 정도 나옵니다. 그 말은 정부가 없었으면, 정부 부문이라는 게 없었으면 미국의 GDP는 1분기에도 2% 이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쓰다가 올해는 쓰는 걸 이만큼 줄인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이제 GDP를 깔아먹고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걸 좀 더 지금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좀 더 줄이기만 하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만 줄이면 재정 적자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재정 쪽에서는 이제 충분히 우리 긴축할 거 다 했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딴청 피우고 미국이 안 좋은가 이렇게 뭐 좀 세상에 대해서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년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확 바꿔버리는 것이죠. 확 바꾸면서 이제는 테이퍼링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ISM이 저 상태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해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안 좋고 대부분의 이머징 국가들이 대부분 다 지지부진하니까 야 미국이 진짜 좋으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저렇게 좋은데도 지지부진한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는 좀 심각한 의미인 것 같아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 기준으로 해서 AC 월드 같으면 전 세계 모든 나라니까 선진국 비중이 이제 높겠죠. 그리고 이제 MSCI 이머징하고 지수를 같이 그려보면 일반적으로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은 많은 생각을 뭐 각자 생각을 다 하십니다만 어떤 분들은 뭐 60 몇 퍼센트, 30 몇 퍼센트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볼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가는 올라가면 3번 올라간다. 3번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 왜? 3세번이니까. 3번 올라갔으면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3세번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관 속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보더라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맨날 이제 유럽 망한다, 뭐 맨날 망한다 그러면서 주가 올라갔던 것이 딱 그 국면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정 이파가 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진국은 이제 세 번째 상승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머징은 이 3파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2파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상승 3파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개선되면 거기 맞춰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파라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 상승은 뭐 너도 나도 다 덤벼들어서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과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장이 오면 저 마지막 올라갔던 거 다 떨어진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근데 특히 저기 3파 두 번째 상승은 실물 경제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건데 실물 경제가 되는 애들은 벌써 이미 3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것도 지금 거의 한 1년째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머징이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미국 경제 저러다가 또 안 좋아지려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헷갈리게 합니다만 헷갈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돌아섰어요. 근데 성장률이 왜 그러났냐? 정부 재정이 계속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숫자가 낮아 보이는 것이지 이미 돌아섰습니다. 고용, 정부 부분이 계속 줄이니까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정부 부분이 조정을 끝내고 나는 내년 초가 되면 그냥
한꺼번에 이제 보이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와중에서 이머징이 전혀 변동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죠. 저 올라가는 저쪽에 탈 것이냐 아니면 아직 안 올라간 쪽에 탈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 아직 못 올라간 거 아니다라는 거고 저게 어떻게 보면은 뉴노멀의 핵심일 수 있어요. 뉴노멀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평균적으로 다 성장이 정체가 되고 평균적으로 조금씩 못 살아갈 거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죠. 잘 사는 쪽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쪽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게 그동안 역사의 진행 법칙이었지. 뭐 어려워지면 다 평균적으로 좀 더 못 살게 된다라고 이제 뉴노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성장을 하는 쪽은 가는 거고 성장을 못하는 쪽은 뒤처지는 그런 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뉴노멀이라고 봐요. 이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것 자체가 뉴노멀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내년 한 봄 정도 그리고 여름 정도가 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은 상당히 완만하게 그걸 표현하려고 쓰고 있는 굉장히 완곡한 어법이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긴축이 맞다고 봐야 되고 그 정도 할 정도가 되면 이제 이머징이 그걸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럼 돈은 어디로 갈 거냐라는 문제는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미국은 좋아져서 뭐 저기 거의 긴축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머징은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내년에 미국이 재정 적자 줄이는 거 끝내고 본격적인 궤도 올라갈 때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의미 없어지는 그게 이제 거기서 탈락해가고 미국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예전에 94년 이야기 많이 하죠. 멕시코가 금융위기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스토리입니다. 미국이 좋아지는데 너희들은 왜 못 따라가는데? 이렇게 너희들 왜 못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는 것들은 이제 버리는 거죠. 투자가들이. 불쌍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너 못 따라가네라고 버리는 건데 내년에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머징의 위기는 이번에 6월달에 5월달 6월달에 잠깐 봤죠. 그 맛보기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그것이 이제 가장 필요한 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글로벌 모니터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낯이 익은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듯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종합을 해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뭐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년이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시한을 정한 전망이라기보다는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이런 그림을 향해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뭐 제목은 뉴 노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금융위기 이후를 뉴 노멀이라고 했고 그 이전을 노멀이라고 했는데 뉴 노멀은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규범 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뉴 노멀이라는 것은 노멀로부터 더 이제 멀어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어떤 융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금융위기 이후의 뉴 노멀, 미국 상업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잔고 추이를 그려줍니다. 노멀의 시대는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대출이 늘면서 예금이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대율이 거의 한 배 정도 비슷하게 그 안팎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뉴노멀 시대에는 예금은 계속 증가하는데 대출은 오히려 꺾이고 횡보합니다. 대출이 늘지 않는데도 예금이 느는 것은 연준이 쏴줘서 생긴 거죠. 이 대출은 실물 경제 돈에 대한 화폐에 대한 수요입니다. 근데 예금이 계속 이렇게 불어남으로써 이 돈은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 갑니다. 이 갭만큼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차이고 이것이 바로 시가총액이 불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노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뭐 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갈라서는 이게 부자고 뭐 소위 말하는 중산 서민이고 선진국이고 이머징이고 뭐 자산 시장, 실물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갈라서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뭐 민주당, 공화당, 뭐 미국 뭐 민주당, 티파티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회 정치적으로 겪고 있는 대대적인 대립 이제 노말 시대에서 흔히 봤던 뭐 이른바 대화와 타협 이게 발생할 수 없는 경제적 토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JP 모간의 3분기 그 사업 보고서에 들어 있는 그 순이자 마진에 관한 그 설명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순이자 마진이 계속 압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QE가 발생시킨 뜻하지 않은 디플레이션 효과입니다. 그 은행들의 조달 금리는 제로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죠. 아무리 연준이 그 눌러도 운영 수익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를 향해서. 그럼 마진이 계속 줄게 되겠죠. 이 마진 안에는 은행들의 이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마진이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은행들이 대출할 이유가 없겠죠. 이 낮은 마진을 가지고. 이 마진을 가지고 대출에 주력한다면은 뭐 받아갈 사람도 잘 없지만은 CEO는 분명히 잘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남는 많은 돈을 대출에 쓰기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높은 자산 시장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적 완화가 그 요구했던 바고요. 그 위험을 추구할수록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 은행들은 좀 더 위험한 대출에 나설 수 있겠지만은 아직 금융위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뉴노멀의 그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미국, 한국, 유로존, 미국은 지금 1.2%입니다만은 한국과 유로존은 0.7%로 같이 떨어졌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 그리스는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0.1%, 0.2% 이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물가 상승률이 그 실제 상황을 1%포인트 정도 과장된 게 표현하는 걸 감안하면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지금 금융위기 이후의 뉴노멀은 그 부채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경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채 상환 부담이 훨씬 늘어나죠. 스페인이 이론적으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는 뭐 그런 배경이 되겠지만은 두 나라 정부의 상환 능력을 의심받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좀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를 나타내는 뭐 가장 대표적인 그 명목 GDP 이게 뉴노멀 시대의 모습입니다. 잠재 능력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좀 꺾였습니다만 여전히 실제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갭이 디플레이션이죠. 미국의 경제 규모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만큼 상실됐습니다. 상실된 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만큼 갭을 유지한 채 계속 회복돼 나가고 있습니다. 저만큼이 상실된 이제 그 고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뉴노멀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이 상실된 경제 규모, 상실된 경제 규모라는 것은 잠재 능력과의 격차가 아니라 금융위기 이전 노멀 시대의 추세선입니다. 이 상실된 갭을 회복하는 것이 뉴노멀의 경제 정책이고 뉴노멀의 경제 양상이지 않겠는가?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잠재 능력을 뛰어넘는 이른바 탈출 속도의 경제 성장. 이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디플레이션이었지만은.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정책은 앞으로 이런 특히 이제 통화 정책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입니다. 뭐 저 혼자 예상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계속 있어 왔고 연준 내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뉴노멀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그 잃어버린 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제3의 통화정책 수단이 뭐겠는가? 아까 그 명목 국내 총생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NGDP의 수준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 명목 경제 성장률 뭐 4%, 5% 성장률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 GDP의 규모, 예를 들어서 12조 달러, 13조 달러, 뭐 2015년까지 12조 달러를 달성하겠다. 그 12조 달러라는 것은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보여왔던 그 추세선상에 있는 경제 규모다. 그래서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어떤 그 NGDP의 수준을 정해놓고 통화 정책을 그 수행하는 그런 그 타겟팅이 제시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입니다. 왜 수준 타겟팅이 중요한가 하면은 성장률,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있다고 할 때 올해 매출액이 그 개인 매출액이 100인데 앞으로 제가 2년 안에 120으로 올려놓겠다라고 이제 그 사업 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그런 거하고 매년 10%씩 신장하겠다 하는 거하고 2년 뒤의 모습은 대략 비슷하겠지만은 이 영업사원한테 주어지는 그 부담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해에 10%에 못 미치는 그 실적을 올렸어도 그 다음 해에 10% 정도 하면은 뭐 첫 해는 좀 부진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약속을 지켰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해에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는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수준을 타겟팅하면은 2년 안에 120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타겟팅을 하면은 첫 해에 108까지 못 갔는 경우에 둘째 해에는 12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 숙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률 타겟팅하고 수준 타겟팅은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타겟팅에 대해서 아주 그 공개적으로 버냉키가 이사 시절에 일본은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권고 내지는 제안을 했던 것이 이 수준 타겟팅입니다. 그럼 이 타겟팅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NGDP로 뭐 몇 년 2015년에 12조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가 통화 정책의 목표가 제시가 되고 그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일종의 이것이 통화 정책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이 뭐 6.5%, 물가 상승률은 이건 뭐 한도가 있죠. 그래서 목표가 새롭게 제시되면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수단으로는 뭐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 제로금리 유지 기간을 그 더 장기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아니면 뭐 NGDP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이 제로금리 그다음에 양적 완화 혹은 시장금리에 상한제를 부여하는 이 상한제는 버냉키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라고 과거에 말한 적이 있고요. 이 양적 완화는 지금 뭐 줄인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하나 목표를 해놓고 보조 수단들을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1차적으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 이 NGDP 타겟팅으로 가기 전에 아마 실업률 목표를 낮추거나 더 이제 눈높이를 높이는 거죠. 물가 상승률에 하한을 부여하거나 이런 그 기존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는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 다음으로는 궁극적으로 NGDP 수준을 목표로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NGDP 타겟팅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화 정책의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그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양적 완화도 그냥 고용시장의 상당한 회복을 목표로 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였죠. 매달 850억 불씩 찍게. 그런데 이것이 왜 강력한가 하면은 경제 주체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 통화정책의 목표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NGDP를 기업으로 치면은 기업의 매출액이 되겠죠. 가계로 보면은 가계의 수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3년 안에 아니면 뭐 2년 안에 이만큼 올라가도록 돈을 푼다더라라고 한다면은 경제 주체들은 분명히 그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제도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고 실제로 그런 그 개연성이 있지 않겠는가 기존의 다른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중앙은행들의 이제 그 대차 대조표 규모고요. 유로존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빗나갈 것인가 혼자 이 부분이 상당히 그
관심사입니다. 뉴노멀은 어떤 풍경일까? 실물 인플레이션.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실물이 인플레이션으로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컨버전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총수요가 팽창할 텐데 과연 미국의 재정 정책, 재정 부양책 없이 총수요가 정말 통화 정책에 의해서만 팽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미국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까지 확보하게 된다면은 재정 부양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이 속도는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총수요가 늘어나면 어쨌든 자동적으로 미국 경상적자는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이런 공업 흑자국들에게 리밸런싱 압력, 내수를 부양하라는 압력을 훨씬 강하게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노멀 시대에서는 뭐 금리 일드 커브는 제한적으로 스티프닝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은 단기 영역이 눌리는, 단기에서 중기까지 눌리게 되는, 특히 이제 중기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면 중기 영역이 더 눌리겠죠.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달러는 연준의 공격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일시적 약세를 보였다가 미국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서 이후에 강세로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원화는 계속 강세 기조로 갈 것 같습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커머디티는 강세로 갈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경상수지 계절 조정 추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 원화가 절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추세입니다. 빨간 게 일본이고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N1 환율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질 실효 기준으로 봤을 때 엔화는 이렇게 절하되고 있고 원화는 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의 강도를 보면은 우리가 외환위기 직전에 이런 걸 겪었었죠. 그게 어떤 실물 측면에서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됐는데 비슷한 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상황은 오히려 2000년대 초중반의 상황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결국은 내수 부양책으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부동산 값이 뛰고 가계 부채가 폭증했습니다. 역시 이 상황은 우리의 정책 대응 방향은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입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10월치가 나와보면 이만큼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압력에서 금리나 재정지출 확대, 원화절상 용인 이런 내수 확대 삼박자 정책을 펼 것 같고요. 관련해서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이 강화되고 서민 물가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 또 굉장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주식 얘기를 하자면 관련해서 뭐 통신주, 뭐 식품 관련주 이런 부분들은 정부 행정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유롭게 전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런 차별화가 될 것이고 수출주도 역시 원화 절상에 따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차별화될 것이고 모든 것이 차별화되는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역시 이런 형식으로 일드 커브가 바뀔 것 같고요. 환율은 과연 이 전저점 위에 이제 1,000원이라는 레벨이 있고, 근데 뭐 글쎄 한번 방향 잡으면 또 이 전저점을 못 볼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만 이만큼 가기 전에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얼마나 빨리 먼저 오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뒤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폭등하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환율이 튀어 올랐죠. 어쨌든 우리나라 정책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현상 유지 뭐를 선택할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앞에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평판에 괜히 이제 위험을 걸 거 없이 뭐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이런 압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시간 험수를 너무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제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예, 저는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전망, 예측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는 거냐? 돈 벌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경제 전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 벌 수 있나, 그런 방법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글로벌 ETF라는 좀 생소한 수단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참고로 저는 파생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파생 상품, 다양한 파생 상품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에쿼티 파생 상품, 즉 주식을 베이스로 한 파생 상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상품들도 가급적이면 제 전공인 주식 관련된 파생 상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혹 가다가 저에게 돼지고기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금시장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농협이라든지 이쪽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주식과 관련된 파생 상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새로운 먹거리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백 선물이나 코스피백 옵션 시장이 규제 리스크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글로벌 ETF를 이용해서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ETF를 이용해서 IPO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생 상품 담당자가 글로벌 ETF라는 생소한 수단을 왜 커버하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2년 겨울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겨울에 좀 한가합니다. 12월 달에 폴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요. 연말까지는 좀 쉬는 기간인데요. 제 쉬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 센터장님께서 창규야, 글로벌 ETF 시장을 한번 네가 커버 한번 해볼래? 하기 싫었습니다. 예, 뭐든지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일이 2배가 됩니다. 예, 정말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있나요? 봉급쟁이가 위에서 시키면 해야죠. 자, 여태까지 글로벌 ETF 시장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요, 나열식이었습니다.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었고요.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고 스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글로벌 ETF 한 5,000개 정도 되는 것들 중에서 한 1,000개 정도만 그냥 빽빽하게 전과처럼 빽빽하게 그냥 나열식으로 쓰는 방식이 일반적인 글로벌 ETF의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남다른 뭔가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한 5,000개 정도 되는 글로벌 ETF 중에서 좀 쓸만한 것들을 좀 탑다운 방식 아니면 바텀업 방식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작업들이 3월 달에 최초 작업이 나왔고요. 그리고 6월 달에 2번째 작업이 나왔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갖고 나온 작업은 3번째 자료, 9월 달에 9월 말에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너무 시간이 지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글로벌 자료라는 것이 그렇게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분기 단위로 리밸런싱 하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고요. 3번째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드디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작업했을 때 박살났고요. 2번째 작업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들어가는 바람에 또 박살났고요. 3번째 작업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미국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제가 3월달,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3번의 작업을 하면서 거쳤던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까발려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여기 보시면 투자 고수가 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투자 고수가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겠죠. 집에 가서 열심히 매매하면서 야 지점장 잠깐 와봐, 너 그따위로 HTS가 왜 이따위야, 이런 얘기 하고 있었겠죠. 저도 고수가 못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셔도 글로벌 ETF에 있어서는 한 중급 이상까지는 제가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PT를 좀 다닙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니까 기관 대상으로 PT 다니는데요. 글로벌 ETF PT는 주로 어디 다녔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주로 어디 다녔냐? 보험사 다녔습니다. 보험사 한 30군데 정도 다 다녔고요. 그걸 보니까 보험사처럼 좀 미래를 좀 장기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쪽은 글로벌 투자, 즉 해외 투자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세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로 많이 간 데는 공무원 연금을 두 번째로 많이 갔습니다. 역시 뭐 보험사랑 마찬가지겠는데요. 좀 긴 상품, 장기 상품을 주로 커버하는 데는 해외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는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뭐니 해도 시장 현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시장 현황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ETF, 간단합니다. 어떤 나라 주가가 좋을지 이것만 잘 찍어도 글로벌 ETF에서는 9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새로운 먹거리라고 말씀드렸던 글로벌 ETF는 별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는 사이버 화폐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사이버 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까지도 있더라고요.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글로벌 ETF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만큼 여러분들이 자유도를 갖는지에 따라서 글로벌 ETF를 이용해서 상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구성한 글로벌 ETF를 이용한 그런 상품들을 좀 아이디어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국가를 잘 선택하는 방법, 이거는 지금 포럼 주제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선진국을 사야 되냐, 이머징을 사야 되냐, 그도저도 아니면 프론티어를 사야 되냐, 이런 내용이 두 번째 파트에 담겨져 있고요. 아무래도 그 파트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그런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글로벌 ETF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장땡이다. 미국이 전체 글로벌 ETF의 7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0% 남았습니다. 그 10%가 아시아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머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위치는 어디냐? 한국의 위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티끌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요. 만약에 보인다고 해도 보이는 거라고는 딸랑 하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이것도 두 개만 딱 보이고요. 좀 더 좀 눈을 크게 뜬다면은 뭐 코스피 200 ETF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종목 중에서는 삼성그룹 ETF 정도까지 보일 수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헛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ETF 시장에서는 미국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해지가 편하기 때문에 글로벌 ETF 시장 쪽에서는 미국에 주목하십사. 가끔 가다가 유럽이 요즘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유럽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원 유로 해지보다는 원 달러 해지가 훨씬 더 편하니까 가급적이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ETF를 이용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최근에 수익률 경쟁 아니면은 ETF 설정액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싸졌어요. 상반기 내도록 우리를 괴롭혔던 뱅가드 기억나시죠? 뱅가드 이머징 마켓 ETF 운용 보수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운용 보수 19bp입니다. 19bp면은 이머징 마켓 ETF가 19bp밖에 안 받는다는 얘기는 거의 혁명입니다. 자, 미국 ETF 시장 뭐 유형별로 쭉쭉 나눠놨는데요. 여기서 왜 ETF라는 F가 없고 왜 ETP라는 P가 있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ETF나 F는 ETP의 부분 집합입니다. ETP는 P가 프로덕트, 즉 뭐 그 상품군을 전체를 다 의미를 하는 거고요. 뒤에 F가 붙었으면 펀드고 N이 붙었으면 노트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류고 ETP가 큰 그 전체 집합이고 ETN이나 ETV, ETF는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럽 ETF 유형별 자산 규모, 커머더티, 픽스드 인컴, 에쿼티, 뭐 어더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쿼티 쪽 상품들이 ETF 시장 쪽에서는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에쿼티 파생 상품 담당자인 제가 ETF 시장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데일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언급해드리고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자금 흐름, 뭐 소위 말하는 펀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오른쪽은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펀드 플로우입니다. 자, 왼쪽에 미국 상장, 제가 글로벌 ETF에서는 미국이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터키라든지 사우스 코리아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규모가 미국에 비하면 거의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와 있지만 이런 차트 하나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머징에 대한 매력도가 선진국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별로 안 사는구나.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아시아 국가 나와 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왕이 아니라 일본이 왕입니다. 일본이 설정의 규모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설정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운용사들, 뭐 소위 말하는 블랙락이라든지 뭐 뱅가드라든지 그런 외국계 운용사들이 일본 ETF 시장에는 진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외국계 운용사들의 ETF가 진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법률적인 규제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법인을 세워야 되고요. 그 법인을 세운 다음에 ETF를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ETF 시장이 법인을 세울 만큼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계 운용사들이 한국에서는 ETF를 상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네가 생각하는 뭐 좋은 ETF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국가를 찍는 겁니다. 국가를 찍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국가를 찍는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정량적으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좋은 국가, 나쁜 국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정량적인 방법을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처럼 지난 2, 4분기에 인도네시아처럼 좀 갑자기 떠오르는 리스크 때문에 망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량적인 방법보다는 좀 정성적인 방법을 좀 채용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글로벌 투자 전략 팀이라는 팀이 생겼고요. 저희 쪽 그 크레딧 애널리스트였던 신한종 팀장님이 글로벌 투자 전략 팀 팀장을 맡아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그쪽 팀에서 발표했던 자료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쪽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유니버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가끔 가다가 그 전 세계 국가들 뭐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뭐 페루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같은 국가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ETF가 상장되어 있는 나라 중심으로 유니버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룹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니버스 국가 40개를 나래비를 세우는 방식을 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이 너무 잘 뽑히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이 너무 잘 뽑히고 디벨롭 마켓이 잘 안 뽑혀가지고 그러면은 체급이 틀리니까 디벨롭 마켓과 이머징 마켓을 구분하자. 그래서 그룹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 마켓 내에서 랭킹, 이머징 마켓 중에서 랭킹 매겨가지고요. 이머징 마켓 몇 개, 디벨롭 마켓 몇 개 섞을 건지 계산을 한 다음에 미국이 여기서 4번에 보시면은 뭐 밸류에이션 팩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국이 뽑힐 경우에는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종 단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미국 자동차, 미국 바이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뽑혔다면은 미국은 전체를 의미하는 뭐 스파이 같은 거 사지 말고 미국은 업종 ETF 사자. 그러면 업종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 그때부터는 뭐 밸류에이션, PER, PBR, 뭐 디비던드 이런 걸 통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점검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ETF 매칭 5,000개, 6,000개 되는 ETF가 있습니다. 동일한 ETF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거래 잘 되고 운영 보수 싸고 트래킹 에러 적은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매칭을 시키자. 이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자, 바로 결론부터 나와서 너무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제가 좀 지식이 짧기 때문에 바로 결론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4, 4분기 어떤 나라 좋을 것 같냐? 뭐니 해도 미국이 제일 좋다. 미국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뭐 PT나 세미나도 많이 다녔는데 미국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 4분기까지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게 공통적인 컨센서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중에서는 누가 좋냐? 요즘 유럽 얘기 안 하면은 뭐 글로벌 쪽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럽이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너무 좋으니까 유럽이 빼먹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유럽 중에서 어느 국가가 좋냐? 이렇게까지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럽은 유럽으로 통을 쳤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일본입니다. 일본 과연 좋아지는 거 맞냐? 내년에 더 좋아지는 거 맞냐?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일본이 히트를 쳤거든요. 1, 4분기, 2, 4분기 요때까지만 해도 일본 주가 지수가 워낙 좋았으니까 일본을 빼놓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 3, 4분기 망하니까 지금 4, 4분기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H모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 좋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니케이 225 ELS로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솔직히 저도 잘 긴가민가 하긴 하는데 뭐 일본까지 선진국 시장 쪽에서 넣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누가 좋냐? 아무래도 한국을 뺀다면 중국이 최고 아니겠냐? 최근에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뭐 수출 지수라든지 이런 게 제일 잘 나오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그러면 중국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누가 좋으냐? 미국이 좋은데 같은 나프타로 묶여있는 멕시코가 낙수 효과가 제일 크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멕시코 정도가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제일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기술적인 매크로 지표라든지 쭈쭈쭉 나가는데요. 요거는 요 다음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요 다음 패널들 토론 시간에 한번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 어떤 ETF를 뽑았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설명 안 드렸네요. 자, 참고로 미국이 뽑혔기 때문에 미국은 업종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종 ETF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뭐 굉장히 뭐 글로벌 ETF 그러니까 뭐 중국 바이오, 중국 자동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일본 바이오 없어요. 일본 자동차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ETF 투자는 미국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미국에 한해서만 밸류에이션 지표, 그로스 지표, 퀄리티 지표, 디비던드, 그리고 센티멘트 이렇게 밸류에이션 팩터를 넣어서 저희가 스코어링 모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뭐 통신 서비스, IT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너무나 많은 ETF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으냐? 가급적이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추적 오차가 적고 그리고 운용 보수가 적은 놈이 최고 아니겠냐. 그래서 ETF도 매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개 ETF 처음에는 뭐 한 50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100개 정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요. 저희 이 자료의 대상이 좀 리테일 고객들도 대상이 됩니다. 리테일 고객의 특성상 너무 많이 주면 좀 비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너무 조금 주면 몰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한 10개 정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머징이 멕시코랑 중국 2개 정도 있고요. 이머징이 2개 그리고 나머지는 선진국이 8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쪽에서도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쪽에 좀 더 매력도를 높게 주고 있고요. 가운데 투자 매력도 보시면은 뭐 이상한 파란색 괴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괴물이 아니라요. 저희 회사의 마스코트인 옥토 문어입니다. 문어. 예, 문어인데요. 사람들이 이걸 문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 가끔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별표를 넣을까라도 생각을 해봤는데 별표를 넣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문어를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5번 중국 밑에 있는 금융, 테크놀로지, 유틸리티, 운송, 통신은 모두 미국 업종 ETF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종목명에 뭐 뱅가드, 아이쉐어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 뱅가드와 아이쉐어에서 나온 그런 ETF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아이쉐어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락이라는 자산 운용사의 ETF 브랜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성의 시간. 제가 이 자료가 9월 말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자로 수익률을 좀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수익률을 업데이트 좀 해봤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송이 제일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7% 정도. 운송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는 게 굉장히 시그널이 크죠. 왜냐하면 다우 운송지수 이런 것들은 뭐 경기 선행지수로 많이 쓰는 그런 그 업종이기도 하니까요. 운송이 제일 좋게 나왔고요. 통신, 군수업체, 뭐 배당, 뭐 리츠 이런 식으로 쭈쭈쭉 나왔으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좀 시장 접근을 해도 먹을 게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마이너스가 딱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 제가 제일 긴가민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아직도 여전히 일본에 대한 컨빅션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글로벌 ETF의 일반적인 패러다임 또는 헤게모니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국가를 찝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2번 자료.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총 5가지 아이디어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어 고정 수익이 좋다. 이거는 상반기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소위 말하는 인컴입니다. 인컴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힐드 그리고 고배당 그리고 리츠 이런 것들이 인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LG 이노텍 10이라든지 이런 주식 전환 사채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BW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청약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건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10이나 BW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10이나 BW와 같은 주식 전환 사채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M&A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IB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IB들에 투자하는 M&A ETF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트위터라는 세계 최대 SNS 업체가 IPO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현대로템이 있었죠. 현대로템 아마 청약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굉장히 수익률이 짜릿했습니다. 예, 제 쪼수한테도 현대로템 청약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몇 주 못 받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강세장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O 기업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시리아 공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FX 3차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보잉과 로키드 마틴 이런 회사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군수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은 뭐 블랙스완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수업체에 투자하는 ETF들을 한번 모아봤고요. 그리고 그 평화와 전쟁의 공존이라고 했는데 SRI 잘 모르실 텐데요. 사회 책임 투자가 SRI 약자고요. 사회 책임 투자는 ESG라고 해서 환경, 소셜, 거버넌스 요 3가지 팩터에 맞는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이 환경에 해당되는 그런 SRI 그 ETF를 좀 골라봤어요. 환경에 해당되는 업체는 요즘 잘 나가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그런 그린 에너지에 투자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골라봤고요. 여기에는 좀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헤지펀드 ETF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지펀드 ETF를 이용해서 헤지펀드를 복제하는 방법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아이디어를 좀 총집합해서 미국 IB딜에 투자하는 IB딜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뭐 CB, M&A, IPO 이런 것들을 IB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B딜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뭐 하이힐드 그 하이힐드 상품들의 분배금 최근에 뭐 하이힐드 상품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좀 그렇게 각광받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이힐드 상품 그리고 디비던드 ETF라고 해서 고배당 ETF, 배당금이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리츠 굉장히 요즘 말들이 많은데요. 리츠 상품들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CB ETF,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ETF는 얼마나 수익률이 좋았는지 그리고 SPDR CB ETF가 그 가장 대표적인 CB ETF인데요.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 ETF 주가 퍼포먼스라든지 어디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M&A도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M&A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M&A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피인수 기업에 투자하는 M&A ETF도 제가 한번 커버를 해봤고요. 그리고 IPO, 트위터 같은 회사들 우리가 직접 살 수 없으니까 IPO 기업에 투자하는 IPO ETF도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업체, 그리고 SRI, 뭐
그런 기본적인 개념까지도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끝으로 뭐 마무리 지으면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요. 이 다음 시간에 있을 패널들의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내년 경제 전망이라는 게 결국 주식 전망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 전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유망한 국가들을 한번 꼽아 보시고요. 그리고 뉴스라든지 신문 기사를 보시면서 내년에는 어떤 테마가 뜰까? 아니면 내년에는 무슨 테마가 뜰까? 이런 걸 생각하신 후에 거기에 매칭하는 ETF를 골라 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계속 뭐 2,000포인트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투자 대안들이 떠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니 해도 글로벌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신다면 상당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